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로셀소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에와 도어티는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이고 알리 또한 가벼운 부상이라서 경기 전까지 부상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이 모두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로버트슨의 오버래핑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르바인 대신 시소코가 측면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중앙 수비 라인에는 알데르베럴트 대신 조르든이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면 리버풀은 여전히 반다이크와 고메즈, 케이타, 조타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에 마팁이 복귀했다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반다이크, 고메즈, 마팁까지 중앙 수비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파비뉴와 핸더슨이 중앙 수비 라인을 이끌었는데요. 두 선수는 워낙에 노련한 선수들인 만큼 두 선수가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수비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파비뉴와 핸더슨이 수비 라인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중원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팁이 경기에 뛸 수 있다는 것은 핸더슨이 중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리버풀이 중원 싸움에 좀 더 강점을 가진 상태로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티아고를 중심으로 바이날든과 핸더슨이 배치되는 중원 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핸더슨이 중원에 배치된다는 것은 아놀드의 활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리버풀은 평소에 핸더슨의 광범위한 활동 반경을 활용해서 핸더슨이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상대팀 선수들이 핸더슨을 따라 움직이면 이때 아놀드에게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아놀드가 자신의 킥력을 활용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공격하는 상황에서 핸더슨이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은 핸더슨을 따라 한쪽 측면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아놀드가 공간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게 되면 상대의 압박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중앙 수비수들의 부상 때문에 파비뉴가 중앙 수비수로 배치되면서 핸더슨이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높은 지역에서 핸더슨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을 끌고 이동하는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아놀드는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상대팀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놀드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놀드의 개인적인 컨디션 자체도 좋지 않지만 전술적으로는 아놀드를 도와줄 수 있는 핸더슨이 중원에서 정상적으로 뛸 수 없었다는 것도 아놀드의 저조한 활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핸더슨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게 된다면 리버풀은 공격을 전개할 때 핸더슨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손흥민을 끌고 움직이고, 이때 아놀드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핸더슨이 가벼운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핸더슨이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면 핸더슨의 자리에 커티스 존스, 체인벌린 혹은 샤키리가 출전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출전하든 핸더슨처럼 측면으로 움직여서 아놀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리버풀이 아놀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야 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는 핸더슨의 움직임을 호이비에레가 따라가면 아놀드의 움직임을 손흥민이 견제하거나, 핸더슨의 움직임을 손흥민이 따라갈 때 아놀드의 움직임을 호이비에레가 견제하는 방식으로 토트넘은 리버풀의 플레이를 방해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손흥민이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수비에 가담하게 되면 손흥민이 공격 지역과 너무 멀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스피드가 빠른 손흥민이 낮은 지역에서 플레이할수록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무리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경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시즌 13라운드에서 리버풀을 만났을 때도 무리뉴 감독은 베르바인과 시소코를 좌우 측면에 배치하고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활용하는 4-4-2 전형으로 경기에 나왔는데요. 측면 수비를 베르바인과 벤 데이비스에게 맡기고 손흥민은 전방에서 리버풀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3라운드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4-4-2 전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최전방에 위치하다가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4-4-2 전형이 아니라 3백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배치하면서 손흥민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측면 수비는 레길론과 벤 데이비스가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싶을 때 종종 사용하는 전형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3백의 한 자리에 측면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를 기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비 전형을 만들 때 벤 데이비스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벤 데이비스와 레글련이 왼쪽 측면을 커버하고 이 과정에서 포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측면 수비를 도와주는데요.
보통 이 역할은 측면과 중앙을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시소코가 맡을 때가 많고 이번 경기에서도 무리뉴가 시소코의 수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트넘이 3백으로 나오는 경기를 보면 최후방에는 벤 데이비스를 포함한 3명의 선수가 3백을 형성하고 있고 레길론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하는 상황이 되면 벤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폭백을 형성하고 레길론은 그 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이번 경기에서 지켜볼 만한 또 다른 포인트는 티아고가 플레이하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아고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왔을 때 수비라인 사이와 수비라인 앞을 오가면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때 아쉬웠던 것은 티아고가 낮은 위치에 머무르기 때문에 티아고가 좀 더 앞선에서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리버풀의 경기를 봐도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티아고가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 위치에서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볼을 전개할 때 아놀드가 측면으로 올라가지 않고 중앙으로 움직여서 3백을 만들어주면 티아고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는 티아고가 좀 더 높은 지역에서 공격에 가담할 수 있고 후방에서는 파비뉴나 아놀드가 수비라인 앞으로 오가면서 볼을 전개하는데요. 따라서 리버풀은 종종 아놀드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여서 3백을 만들고 이때 티아고는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처럼 변칙적인 움직임이 리버풀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경기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더 치렀지만 두 팀의 승점 차이는 1점 차, 그리고 두 팀의 순위가 5위와 6위인 만큼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경기 포인트와 함께 경기를 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